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제가 바로 기적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니까요. 시모에게 얻어터지고 맨몸으로 쫓겨나 고향으로 가던 중 제 앞에 나타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제 벼랑 끝 운명을 역전시켰더랬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60대 아줌마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5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시골에 혼자 살면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라 정말 혼자였죠. 그때만 해도 여자 혼자 살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라 늘 불안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도시에서 온 티가 확 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말투도 점잖았죠. 알고 보니 서울에서 온 사람이었는데요. 출장차 저희 동네에 왔다가 우연히 제가 일하는 식당에 들른 거였어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서울 사람이라 잘생겼다는 둥, 귀티가 난다는 둥, 뒤에서 속살거렸지만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차피 다시는 못 볼 그냥 일회성 손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그 사람은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저희 식당을 찾아왔어요. 손님들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아유, 우리 가게가 서울 총각 마음에 들었나 보네? 하고 물었는데요. 웬걸?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빤한 시선을 던지며 그러더군요. 아, 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여기 서빙하는 아가씨도 제 마음에 쏙 들고요. 그 적나라한 관심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한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도 제법 부유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같이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식당 아가씨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정씨, 난 외모나 집안 배경보단 사람 자체를 봐요. 수정씨는 마음이 예쁘고 착해서 좋아요. 절 언제 봤다고 마음이 예쁘고 착하다고 해요? 딱 보면 알죠. 수정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시골 촌년이었던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달콤한 말들에 완전히 넘어갔고요. 결국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사귀게 됐죠. 연애할 때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잘해줬어요. 주말마다 저를 보러 내려왔고 가게가 쉬는 날엔 절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사실 사귀면서도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 몰라 불안했는데요. 웬걸 1년쯤 지나니 그 사람이 제게 결혼하자면서 청혼을 했어요. 수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 없던 제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요.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가진 거 없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저를 만났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기 바빴죠. 이름이 김수정이라고 했나?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그게 저 12살 적에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나 일찍? 그럼 설마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네, 중학교 때까진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부턴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집에 돌아간 후 며칠 동안 그 사람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대뜸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났을 때 남자친구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수정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네. 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데? 왜?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 제 말에 남자친구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뭐 사실 우리 부모님이 집안 배경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고아라고 하면 집안 내력을 모르니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막상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걱정하지 마, 수정아. 내 마음은 변함없어.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허락 받을 거야. 남자친구의 믿음직스러운 그 말에 애써 불안감을 달랬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만났을 때 남자친구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예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시네. 맞선도 뭐라고 하고. 그럼 어떡해?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거야? 제가 울먹거리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수정아,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너랑 결혼할 거야. 만약 계속 반대하시면 난 집 나오겠어.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요. 정말로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해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얼마 안 가 혼인신고도 했네요. 식도 못 올리고 이렇게 혼인신고부터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 만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수정이 네가 어디가 어때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살았고 이런 게 수정이 네 잘못은 아니잖아. 넌 나한테 완벽한 여자야. 부모님도 결국엔 마음이 풀리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의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지옥에서도 행복할 것 같았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살았나요? 시부모님도 결국 항복하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진짜로 연락 한 통 하지 않으니까 애가 다르셨나봐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선 그러셨죠. 너희 둘이 정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받아들임마.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시댁에서 합가해서 사는 거였죠. 며느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였죠.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한마디 더 말을 붙이더군요. 요즘 세상에 분가해서 살면 뭐해? 다 같이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어릴 때 부모 여의고 자란 네가 살림이라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집안 대소사부터 앞으로는 네가 다 챙겨야 할 텐데 내가 바로 옆에서 끼고 가르치는 게 낫지. 사실 신혼부부가 시댁과 함께 사는 건 그때도 드문 일이었는데요. 저는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고아인 제가 큰 소리칠 입장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저 때문에 남편이 부모와 연을 끊었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만류에도 시부모님과의 합가를 받아들였죠. 그때만 해도 제가 잘하면 시부모님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어요. 참 순진했었죠. 시댁살이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앞치마부터 던져주셨고요. 일하는 아주머니들까지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제게 다 떠넘기셨죠. 그래놓고 정작 뭔가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건 없었어요. 당연히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저를 고아년이라고 멸칭하면서 야단을 쳤죠. 이런 고아년을 우리 집에 들여서는 안 됐는데 이걸 언제 다 가르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선. 제 앞에서 그렇게 한탄하시는데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뭐가? 아니 지금 저를 뭐 고아년이라고 한 거?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애미애비 없는 고아 맞잖아. 그때 느꼈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하더군요. 나쁜 뜻이 아니라뇨? 어떻게 며느리를 고아년이라고 부르는 게 나쁜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심하게 괴롭혔죠.
저를 괴롭히기 위해 매일같이 대청소를 하듯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고요. 김장이나 제사 때도 일절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전부 다 제게 시켰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네요. 특히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였어요. 너 같은 고아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호강하니? 네 팔자에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이런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가당키나 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냐?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벌써부터 걱정이다. 네 부모가 어떤 인간들인지도 모르는데 네 배를 빌어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한다니. 어떤 종자가 태어날 줄 알고? 아유, 불안해서 진짜. 매일매일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별 소용 없었어요. 엄마가 워낙 직설적인 성격이라 그래. 조금만 참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집안일 다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렇다 쳐. 며느리로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치자고. 하지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엄마가 아직 당신한테 마음을 안 줘서 그래. 우선 빨리 아이부터 갖자. 손주 보면 우리 엄마도 그땐 당신한테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했어요. 빨리 아이를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죠. 야, 이 성녀야. 애는 대체 언제 가질래? 대놓고 저를 성녀라고 멸칭하시는데 어찌나 서럽던지요. 아니, 애는 뭐 저 혼자 갔나요? 그래서 참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녀라뇨. 뭐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비슷한 시기에 자식 결혼시킨 내 친구들은 다 할머니 소리 듣고 있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야? 어? 다른 게 다 시원찮으면 애라도 순풍순풍 잘 낳아야지.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어쩜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도 아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긴 뭘 더 줘? 야,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지금이라도 말해. 씨바지 들여서라도 반드시 손주 봐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모진 괴롭힘을 방관하던 시아버지 역시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은근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아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왔는데 설마 너 때문에 대가 끊기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님.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아들 못 낳는 며느린 우리 집안에서 인정할 수 없다. 시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를 보여줘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뭘 한다고? 애 못 낳는 건 분명히 너 때문이야! 라고 우겼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난임 치료를 받아볼까도 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워낙 옛날 분들이라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애를 갖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장애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게 뻔하다면서요. 그렇게 할 일 없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저는 집에서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기 바빴죠. 고아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그뿐인가요? 제가 밥 먹는 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 밥은 왜 그렇게 처먹어? 너 같은 년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야 마땅해!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제 밥그릇에만 일부러 다 쉰 밥이나 희어멀건한 죽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반찬에 젓가락만 가져다 대도 화를 내면서 접시를 멀찌감치 밀어버렸죠. 눈치가 보여 저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살이 무려 10kg이나 넘게 빠졌네요. 사는 게 아니었죠.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가여웠던 걸까요? 결혼 7년차 되던 어느 날 생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봤는데 2줄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계속 2줄이었죠.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임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네요. 의사 선생님의 축하 인사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죠.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시부모님도 저를 인정해 주실 거고 남편도 다시 예전처럼 잘해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바로 달려가서 말씀하셨어요. 상철아,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했다는구나. 남편도 깜짝 놀라며 제게 물었죠. 정말이야? 오늘 병원 가서 확인도 해봤어. 6주 됐대. 그러자 남편이 감격에 찬 얼굴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임신 3개월쯤 됐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면 질투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꽤 늦게까지 입덧을 한 편이라 남편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날도 회사에서 일찍 돌아와선 제가 먹고 싶어하던 복숭아를 깎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야, 상철아. 며느리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엄마한테도 좀 신경 써라. 요즘 네 눈엔 걔만 보이는 것 같다?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 그리고 며느리한테 걔라뇨. 뱃속에 튼튼이도 다 듣고 있는데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임신했다고 해서 임신 유세 부릴 생각 마라. 집안일은 계속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임신해도 다 알아서 하던데 넌 왜 이렇게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입덧 때문에 뭘 먹질 못하니까 일어나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서. 웃기고 있네. 너 그거 꾀병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애초에 임신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세상 여자들 다 아는 건데. 어머님, 꾀병이 아니라. 시끄러! 어디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야? 왜? 우리 상철이가 너만 챙기니까 기가 살아? 어딜 감히 자꾸 기어올라? 제가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었어요. 뱃속 아기가 아들이란 게 확실해진 뒤로는 특히 더 심해졌죠.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집에 있을 땐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요. 둘이 출근만 하면 그때부터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 임신했다고 손맛도 없어졌어? 죄송해요, 어머님. 간을 본다고 봤는데. 내가 말한 창고 청소는 대체 언제 할 거야? 빨래도 하나도 안 해놓고. 아주 임신이 유세지 유세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시끄러! 막말로 남 뱃속에 그 애도 인정 못해.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고아년 피가 섞였는데 어디 그 애가 제대로 된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라고 할 수 있어? 급기야 제 뱃속에 아기까지 모욕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대거리를 했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는데요. 뱃속에 우리 튼튼이 누가 뭐래도 그 이 아이예요. 더군다나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요. 어머님 하나뿐인 손주인데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아니, 이년이 어디 주제를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오호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지? 흥분한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뺨을 거세게 내려쳤어요. 그리고 제가 피할 새도 없이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뱃속 애기도 놀란 걸까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이 빠질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 아래에서 무언가 정체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제야 놀란 시어머니가 119에 신고했고요. 저는 병원에 실려가던 도중에 그만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뱃속 아기가 제발 무사하길 바랬건만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아기는 제 곁을 떠난 뒤였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산 사실을 알려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매달렸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요. 제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제 뱃속에서 6개월 넘게 함께했던 아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제 아기가 정말 죽은 거였어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다른 병동에서 들려오는 갓난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졌고요. 복도에서 임산부가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만행을 고해 바쳤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막말과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일까지 모조리 다 고해 바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딱 잡아떼더군요. 얘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네가 애 잃고 슬퍼서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안 되지. 어머님,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우리 튼튼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용서 비세요. 잘못했다고 하라고요. 제 울부짖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뿐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아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시댁에 구박대기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일핑계로 밖으로만 돌았고요. 시아버지는 무관심했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제가 유산한 것마저 조롱하시더군요. 역시 고한연 팔자가 박복하긴 한가 보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 둘 셋씩 잘만 낳아서 기르는데 넌 어떻게 하나 생긴 것도 못 지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도 채 달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못 지킨 죄인 취급을 받으니 미칠 것 같더군요. 몸도 마음도 상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밤마다 아기 꿈을 꾸며 울다가 깼죠. 꿈에서는 건강한 아기를 안고 있다 깨면 텅 빈 배만 남아있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아기 용품도 미리 조금씩 사둔 게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늘이 보기에 그런 제가 너무 가여웠던 걸까요? 기적처럼 이듬해 제게 또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조심했어요.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무거운 것도 안 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 앞에서도 최대한 몸을 사렸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언제 뱃속 제 아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저를 옥매어 왔어요. 그 탓이었을까요? 결국 두 번째 아이도 3개월 만에 잃었어요. 두 번째 아이마저 잃었을 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또다시 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내버린 아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수술받고 병원에 며칠 누워 있어야 했는데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조차 찾아오지 않았네요. 퇴원 후에도 절 기다리고 있던 건 어김없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역시 고한년은 애도 제대로 못 낳는다니까. 이제 확실해졌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좀. 뭐가 제발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니년이 아주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더라고요. 야, 이 그릇 뭐야?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씻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손 좀... 너무 아파요. 아파? 너 아프라고 하는 건데 아파야지. 너 같은 것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몸이 고통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같은 실수 반복 안 하지. 짐승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날 이후로 폭력이 일상이 됐어요. 밥이 조금이라도 질게 되면 뺨을 맞고 청소가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머리채를 잡혔어요. 빨래를 널다가 옷이 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등짝을 얻어맞았고요. 고아년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면서 화병을 제 머리에 던진 적도 있었어요.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했고 남편은 도통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무렴 그냥 훈육 정도로만 때린 거겠지. 훈육? 세상 어느 시엄마가 며느리를 훈육한다고 이렇게 때리는데? 이거 봐, 내 얼굴. 뺨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여주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손찌검 좀 한 모양인데. 뭐 대단하게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라고? 나더러 이렇게 계속 맞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좀 하지. 애를 2번이나 유산했으면 집안일이라도 엄마 마음에 딱 들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그런 말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저를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늘 울면서 하소연만 하는 제가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일을 핑계로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폭력은 나날이 심해지기만 했죠. 정말 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가 됐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렸고 꿈도 희망도 없는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 됐죠. 그런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불행 때문이었는데요. 그날은 남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친구분과 여행을 가셨고 시아버지는 골프 모임에 가셔서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 일찍 오셨나? 싶어서 나가보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당신 내일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출장이 일찍 끝나서. 난 신경 쓰지 말고 할 거 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좋은 일은. 나 먼저 씻는다.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리고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급하게 가느라 핸드폰을 두고 갔지 뭐예요. 평소 핸드폰을 몸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는 사람인데 한쪽에 잘 치워두려는데 그때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슬쩍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자기야, 우리 그럼 진짜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는 거지? 사랑해. 여행 갔으면 밤새 같이 붙어있자. 이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익숙한 여자 이름이더군요. 남편이 가끔 입에 올리곤 했던 회사 후배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문자를 더 올려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사랑해. 나도 빨리 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조만간에 이혼할 거니까. 그 조만간이 대체 언젠데.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해. 자기가 그 여자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 난 자기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더 올려보니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진에 찍힌 배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숙박업소였죠.
그러니까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가서는 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거진 10년간 아이도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온갖 구박을 다 받았으면서도 남편만은 제 편이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보자 얼굴이 새파래졌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 문자들 뭐냐고?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거 회사 후배가 장난으로 보낸 거야. 장난이라고? 이게 장난이야? 자기야 사랑해, 빨리 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 이런 게 다 장난이라고? 아, 여보, 다 오해라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선배 놀리려고 그런 건데 뭐가 그리 심각해. 하지만 저는 이미 사진까지 다 본 상태였잖아요. 그 말을 믿을 리 없었죠.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당신이 이 여자랑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는데.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수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더 이상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아, 알았어. 아, 그래, 맞아. 나 바람 폈어.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인정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와이프를 두고... 와이프? 웃기고 있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남편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게 나만의 잘못이야? 아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그래, 또 우리 엄마 핑계 대야지. 넌 우리 엄마 아니면 말을 못하지?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부모님까지 버리고 나와서 나랑 살자고 했어? 그땐 몰랐지. 네가 이렇게 멍청하고 지 애 하나 건사 못하는 여자일 줄은. 순수하고 착한 맛에 만나는 것도 1, 2년이지.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빈 깡통이잖아, 너. 당신 정말 너무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두자. 나 이제 새 출발할 거야. 뭐라고? 새 출발이라니. 나랑 이혼하고 그년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래. 미영이가 나한텐 진짜 여자야. 젊고 예쁘고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너처럼 남편 집에 오면 시엄마가 어쩌고 바가지 긁고 찡찡거리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네가 알아서 해. 이혼할 거니까 각오나 하고.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네가 애도 못 낳고 시부모님 공양도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과 분노로 두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푹푹 쉬다 그대로 나가버렸죠. 다음 날 여행 갔다 온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거실에서 여전히 못 박힌 채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너 여기서 뭐하니? 왜 울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역시 경악하면서 바로 남편을 호출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바람난 상간녀가 같은 회사 후배라는 걸 듣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해지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넌 남편 핸드폰을 뒤지긴 왜 뒤져?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남편 사생활까지 간섭해? 사생활이요? 이가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에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네가 못하니까 밖으로 돈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애 못 낳으면 씨바지도 각오하라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8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집안일도 똑바로 못하고 뭐 더 얘기해? 상철이가 다른데 눈 돌리는 것도 당연하지. 어머님, 제가 애를 못 낳는 게 제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2번이나 임신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유산한 거잖아요. 뭐? 내가 괴롭혀서? 야, 이년아.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절심하게 돼 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제가 화가 나 따지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때 시아버지도 골프에서 돌아오셨죠. 소란스러운 걸 보시더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셨고요. 시어머니가 급히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아버지 역시 남편 편을 들더군요. 그래서 넌 그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거야? 네, 아버지. 아무래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더는 아무 애정이 없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작했어야지. 괜히 일 시끄럽게 이게 뭐야? 죄송해요. 남편을 향한 나무람은 그게 끝이었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이렇게 됐으니 미안하지만 이혼하는 쪽으로 해야겠구나.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위자료 내 섭섭치 않게 챙겨주마. 아버님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저대로 얌전히 헤어져 주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미 상철이 마음은 떠났다는데. 너희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지 않았냐?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해서 끼어들었어요. 맞아.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상철이가 고집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근데 이 꼴이 뭐야? 8년 동안 우리 집만 망쳤잖아. 허망하게 눈물만 흘리는 저를 보며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짐이 났어. 변호사 구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만 좀 해. 우린 진작에 남남이었어.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고. 애도 유산 늦게 망정이지. 하마터면 애 때문에 그냥 참고 살 뻔했잖아. 마지막 말이 기어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죠.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목을 조르며 외쳤죠. 네가 인간이야? 빛도 못 보고 떠난 우리 애기들한테 어떻게 그따위 막말해? 너도 죽으라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남편은 좀처럼 저를 떨궈내지 못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한테서 안 떨어져? 시어머니가 그대로 달려와 절 남편에게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나동그라진 제 몸 위에 올라타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이 고아년이 어디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엄마 그만하세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래 여보 그쯤 하고 그냥 쫓아내. 남편과 시아버지의 만류에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멍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 꼴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요. 그대로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내 발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놔요. 이게 아직도 자존심만 살았지?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그대로 현관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제 짐조차 챙기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냥 얼른 이 인간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뿐이었네요. 다신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없어야 우리 집이 평화로워. 시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을 끝으로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골목길 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근 10년간 그래도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 고향으로 내려가자. 거기라도 가야지. 부모님 산소라도 있는 고향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는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가 싶더니만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평소 저와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눠 안면이 있었죠. 아니 101호 작은 사모님 맞죠? 여기서 뭐해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이, 그럼 얼른 집에 들어가요. 날이 추워요. 아니요. 당분간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려고요. 고향이요? 고향이 어딘데? 지금 차가 있나? 터미널 가서 좀 기다렸다가 첫차 타려고요. 아, 이렇게 밤늦게 위험해요. 터미널까지 가려면 멀 텐데. 경비 아저씨가 계속 걱정해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라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괜찮아요. 저기 제가 다시 서울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마친 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전재산이라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시장 볼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긴커녕 걸어가야 고향까지 가는 버스표 하나 간신히 살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터미널을 향해 걸어가면서 계속 눈물이 흘렸어요. 고향에 내려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막막했죠. 부모님이 살던 집도 이미 팔아버린 지 오래였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10몇 년이었어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끝없이 앞을 향해 걸었네요. 그렇게 한 1시간쯤 걸었을까요? 터미널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절 따라오더니 제 앞에 서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인가 싶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리더니만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김수정 씨죠?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법무법인의 변호사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건네주더라고요. 뭐 얼떨결에 그 명함을 받았더니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죠. 김수정 씨를 한참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랑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절 찾아오셨어요? 사실 김수정 씨 댁을 먼저 찾아갔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경비실에 여쭤봤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방금 전에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터미널 쪽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차로 쫓아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체 왜 저를... 그러자 변호사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김수정 씨의 큰아버지 되시는 김성만 씨를 아십니까? 큰아버지라니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분이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로는 전해들은 게 있었죠. 아, 큰아버지 그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해외로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김성만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전속 변호사인데요. 실은 김성만 씨께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난달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뭐 안타깝게도 사고로. 그런데 대표님이 아내분하고도 이혼하시고 쭉 혼자 사셨거든요. 자녀고 뭐고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어서 김수정 씨가 대표님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네? 제가 상속인이라뇨? 무슨 말씀인지... 김수정 씨께서는 현재 대표님의 유일한 직계 혈족이십니다. 대표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분하고도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따로 자녀도 없으셨거든요. 형제 자매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변호사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죠. 제가 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큰아버지 재산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건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셨거든요. 못해도 수십억은 넘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맨몸으로 쫓겨나 고향으로 내려가려던 제가 갑자기 수십억대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되다니. 혹시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와 큰아버지뿐 아니라 부모님의 인적사항까지 한 번 더 확인하더군요. 이윽고 변호사가 차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지금 사무실로 가서 정확한 상속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수정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갈 곳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차에 탔을 때도 여전히 꿈 같았죠. 고급 벤츠의 부드러운 시트에 앉아 있으니 현실감이 없었죠. 혹시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속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큰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현금만 20억이 넘었고 미국에 있는 회사와 부동산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억이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IT 사업을 하셨는데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사업에만 매진하셨죠. 변호사가 상속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게 이제 김수정 씨 겁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김수정 씨가 유일한 상속인이니까요. 변호사가 건네준 큰아버지의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의 얼굴을 꼭 닮아 있었거든요.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큰아버지가 제 가족이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평생 외롭게 살다 가셨다고 들었는데 조카라는 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큰아버지의 유산을 날름 받아가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더군요.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에도 가고 공증도 받아야 했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 묘도 다녀오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해준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모든 시간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법원 취재기자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제 일이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죠. 시댁 식구들이 그 기사를 보고 저를 유치해낸 건지 어쩐 건지 기사가 나고 얼마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당신 어디야? 아직 미국이야? 한국 들어오면 얼굴 좀 보자. 왜? 우리 이미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아이, 그건 그땐 내가 너무 당황해서. 당신이 나 바람핀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뱉었던 거지. 막상 당신이 없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이제 와서? 내 상속 소식 기사로 보고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상속 소식이라니? 모른 척하지 마. 전화 받자마자 나 미국에 있냐고 물어본 주제. 그러자 남편이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했어요. 저기 여보, 그건 자꾸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 이혼할 거잖아. 내가 가진 거 없는 고아년에서 수백억대 상속녀가 되니까 아쉬워졌나 본데 난 당신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 꿈 깨. 여보, 잠깐만. 전 그대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웃기게도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예, 수정아.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 기억 안 나세요? 다신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사실 널 많이 걱정했어. 밖에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돈이 좀 많잖아요. 어머님보다 더 호화스럽게 잘 살 거예요. 예, 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가족 아니냐?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돈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면 되겠어? 그 말에 기가 차더군요. 가족이라고요? 절 때리고 쫓아낼 땐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봐요? 그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응? 상철이도 널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제가 아니라 제 돈이 그리운 거겠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아예 시댁 식구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왔죠.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모두 와서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정아!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거세게 그 손을 뿌리쳤죠. 여기는 왜 왔어요? 수정아,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제발 집에 돌아와라. 응?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도 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맞아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진작에 정리했어. 애초에 그 여자가 먼저 꼬셔서 술김에 실수한 거지 사랑도 뭣도 아니었다고. 술김에 실수? 걔랑 재혼할 거라며. 재혼은 무슨. 말했잖아, 그땐 당신한테 바람핀 걸 들켜서 아무 말이나 막 한 거라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만하고 집에 가자꾸나. 그래도 제가 미동도 않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수정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 여자는 이미 정리했고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늦었어. 난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 새로운 인생? 혹시 그새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남자는 무슨. 나 혼자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썩 꺼져.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얘야,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실은 너희 시아버지 회사가 도산 직전이야. 밑에서 일하던 직원놈이 거래처 대금이고 뭐고 다 들고 날라버리는 바람에 이미 해외로 튀어서 잡을 수도 없다는구나. 우리 다 한 식구잖냐. 이럴 때 도와야지, 안 그래?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게 간절하게 매달렸는지요. 당장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였어요. 저는 비소를 머금으며 말했죠. 제가 왜 도와요? 뭐? 제가 왜 도와야 하냐고요? 그쪽 집안에서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해준 게 왜 없어? 그동안 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꽁으로요? 근 10년간 제가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한 건 뭔데요? 애를 2번이나 유산할 정도로 괴롭힘 당한 건요? 그건.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연거푸 때렸죠. 시어머니가 뒤로 나동그라질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기겁하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왜 때려? 뭐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 건데. 억울하면 고소해. 끼키야 벌금 몇 푼 나올 텐데 내고 말지 뭐. 나 돈 많거든. 그렇게 말하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더 로비에서 기다렸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네요.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저는 바로 해외로 나갔어요. 큰아버지가 미국에 남겨두신 집도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나중에 겹지인에게 들으니 시아버지 사업은 그대로 망해버렸고요. 그 인간들은 아직도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재혼했는데 상간녀가 남편 돈을 다 들고 튀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고요. 그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술만 퍼먹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해요. 시부모는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고요. 다 자업자득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긴 터널 같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